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환율 변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율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주요 변수들을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추정을 해보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율 흐름의 기본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이 투자를 해야 외환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해야지 외환이 들어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외국의 투자 자본이 빠져나갈 경우에 기본적으로 환율은 오를 것이고요. 반대로 외국의 투자 자본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수출 실적이 좋아서 외환이 유입이 될수록 우리의 환율은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과거 우리의 환율의 흐름은 어땠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최근 한 20년 정도의 환율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주요 구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 구간을 보게 되면 1997년도 즉 IMF 직전에 한 700원에서 한 800원 수준, 1000원 미만의 그런 환율이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B 시점, IMF 때는 한 1700원 수준까지 그렇게 환율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C 시점은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의 한 1500원 수준까지 환율이 형성이 되었었고, 만약에 이 당시에 미국과의 통화 스와핑 정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IMF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환율의 흐름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이 당시에 미국과의 통화 스와핑 정책으로 해서 그나마 이 정도 수준으로 방어가 되었던 그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D 시점은 한 1200원 수준에서 그렇게 환율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 B, C, D 시점을 보았는데 앞으로 올라갈지 유지가 될지 내려갈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추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추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주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먼저 수출 경기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수출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반도체에 이어 석유 제품, 선박, 승용차 등도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가별로 최대 수출국인 중국 판매가 20% 정도 줄었고, 유럽연합, 일본, 미국, 베트남 수출도 쪼그라들었다라는 우리는 이런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조업 재고지수를 보게 되면 그 재고지수 자체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재고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창고에서 키핑되어 있는 그 재고가 늘어난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제 그 재고지수 자체가 이런 이제 수출 경기라든지 판매 실적에 대한 부분과 연동되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연동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수출 경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런 수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정도 우리가 환율 변화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수출 중 내구재, 즉 철강, 자동차, 선박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메모리 외에 먹거리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한국에 투자할 그런 이제 외국 자본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투자를 해야지 외환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해야지 그 수출에 대한 우리가 매출 채권으로 외환이 들어올 것인데, 그래서 결국 외환이 들어와야지 한국의 환율이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출 경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보았을 때 외환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보다 외환이 빠져나가는 경우의 수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 전망 및 인사이트를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외국 자본들도 지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노사관계 등으로 짐을 싸고, 그리고 한국에 있던 자국 기업들도 나가고 있으니 달러가 안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엔화 또는 유로화처럼 위기에 강한 것도 아닙니다. 위기에 약하디 약한 것이 한국의 통화인데, 왜냐하면 한국이 엔화나 유로화처럼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러한 정책에 대한 변수 등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신흥국 중 중국을 대체할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정도만 이제 인플레이션인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유럽은 현재 디플레이션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디플레이션 시대가 올 텐데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그러하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에선 그 금리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금리 인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시점부터는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환율은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은 장기적으로 아마 디플레이션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성장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자산을 불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디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고 어느 분야가 꾸준히 성장을 할지 그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산을 불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영상에서는 어느 분야가 꾸준히 성장할지 그러한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비즈니스, 창업, 마케팅, 자기경영 등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꾸준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